제3자에게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식을 하면 좋겠다. 여전히 한국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 알려주신 분은 잘 되라고 알려주신 게 분명하죠. 하지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을 수 있겠느냐. 쉽게 바꿀 수 없는 입맛을 갖고 있는 독점 기업. 이런 회사들은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가격 전가력이 있지 않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프리랜서 기자시고요. 이번 생은 나도 주식 부자. 네, 이 책의 저자이신 김범석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자님이 취재 활동하시기 바쁠 텐데 특히 한 22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주로 연예인들 담당하셨던 건가요? 네. 연예부 쪽? 예, 저는 그 우먼센스라는 월간지를 시작으로 일간 스포츠랑 그 인터넷 매체 뉴스엔, 오센 이런 매체에서 연예부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네, 20년 넘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조기 은퇴를 위해서 이제 재테크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도 뭐 지불해야 될 수업료를 충분히 지불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한때는 굉장히 그 탐욕과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책에 이미 썼으니까 네. 사기도 3번 정도 당해봤고. 주식과 관련된? 네, 그렇고 관리 종목에 이제 투자를 좀 했다가, 왜냐하면 관리 종목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 네. 바로 상한가로 가는 예들이 많았었거든요. 과거에. 네. 그래서 기업 가치 분석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고, 또 주식이란 것이 이렇게 뭐 건전하게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도박판이라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운만 좋으면 카지노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예전에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정보를 또 다양한 데서 이거 김 기자 이거 괜찮아 이러면서 정보도 줬을 것 같아. 뭐 그런 것들 따라서 정보 매매, 뇌동 매매.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 제가 먼저 그 엔터주들이 광풍이 불던 2000년 초중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기획사에 무슨 엔터라만 붙으면 뭐 며칠씩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그 여의도와 그 강남, 상암동이 들썩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뭐 굉장히 속 쓰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돈을 잃으셨겠네요. 처음에는 은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재테크로 오히려 은퇴 자금을 날리시는. 그렇죠. 그때 시드머니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한 15년 전만 해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돈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조금 한 1,000만 원만 되면 뭘 투자를 해보고, 관리 종목 위주로 대부분 기동량으로 뭐 유상증자가 된다는 등, 뭐 삼자 배정 무상증자 이슈가 등, 있다는 등. 그런 호재가 솔깃하고, 또 사실 20-30%는 또 맞습니다. 그게 100% 틀리면은 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하지만 20-30% 맞았을 때의 며칠 연상에 대한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에게 그런 또 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헛된 기대를 하면서, 결국에는 뭐 대부분 상패 내지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나는 역시 주식과는 안 맞는구나 했을 때 그 VIP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최준철 김민국 대표를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 후배 기자를 통해서. 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치 투자에 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투자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때부터는 전혀 보지 않던 네이버에 들어가서 재무제표 또는 DART, 다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부채는 뭐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땅과 뭐 중장비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좀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수익률이 달라졌나요?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죠. 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수익률을 올리셨는지. 일단 저는 그 최준철 김민국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부터 인연이 돼서 네. 제가 마지막 쌈짓돈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후배 돈 2,000만 원하고 합쳐서
처음으로 이제 최준석 김민국 대표와 계약서를 쓰게 됐죠. 고객과 운용사 네. 대표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21년째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복리와 배당주 투자만으로 한 1,400% 정도 되는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투자보다는 그렇게 그 사모펀드에 그 위탁을 운용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맡겼군요. 네. 그 2001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투자 자문사 자격이 이제 이분들한테 취득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기사도 써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숙련된 모범 택시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알 택시를 타서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투자에 이렇게 좀 접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소박이나 중박을 치더라도 그게 여러 번 되풀이 되면 대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몸으로 체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해외 선진국일수록 그 주변의 PB라든가, 그러니까 그 개인 어떤 투자를 그 담당해주는 네. 그런 전문가들과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만 고르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공률이 네. 높아진다. 네. 내가 수업료 지르는 것보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신 거네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신 게 지금 보면은 그 주식 부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네. 12가지 정도를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너무 당연하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절대 사연 있는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은 큰일 나죠. 네. 절대 뭐 자녀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본인의 은퇴 자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금을 뭐 6% 이상의 고금리를 물으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든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사연 있는 돈들을 운영하다 보면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시간의 압박에 쫓겨서 그 강제 청산이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채 중도에서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링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 체력이 남았음에도 강제적으로 수건이 던져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반대 매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급락 시에. 네. 그러니까 마진콜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시간대별로 이제 그 청산이 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수가 뭐 생각한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게 대부분 다 마진콜 신용융자 잔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무 애석하게도 그분들이 30대면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있지만 40대 이상은 사실 다시 전의를 불태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사연 있는 돈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주식을 하면 좋겠다. 그게 이 회사의 뭐 시가총액과 PER, PBR이 어떻고 뭐 그거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왜 이 종목을 사게 됐고 그리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거야. 그게 모범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10분 정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정도의 그 데이터는 있어야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이터가 없는 주식은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10분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10년 이상 들고 있을 종목이 아니라면.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요즘 급락장이잖아요. 네. 지금 주식시장이 작년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 그냥 아주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투자하신 그 돈도 아마 이번에 많이 그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급락했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고요. 근데 팬데믹과 지금의 장세는 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팬데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자연재해 같은 9.11 테러 같은 그런 사태였다면 이번에는 모든 악재들이 먹구름이 함께 몰려오는 구도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도 좋지만 시기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한국 주식은 역대급까지는 아니래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급락하게 될 때 그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지금 그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펀드를 예, 통해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예. 계시지만 지금 일단 환매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사람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멘탈을 어떻게 잡으세요? 뭐 책에서는 뭐 증권 어플을 지워라 또는 뭐 이번 기회에 뭐 리밸런싱을 고민해봐라. 그리고 뭐 주식으로 돈을 번 건 땅을 사서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처방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시장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평가손이고 평가이익이지 이것을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실현하지 않으면 그냥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익이 나더라도 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이틀 후에 내 계좌에 들어왔을 때가 내 돈인 것이지 그렇죠. 아직은 이것은 그냥 전산상의 게임머니, 사이버머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랑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거다라고 애써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나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주 시세창을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액수라도 손실본 액수에 대한 미련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계좌를 봐서 굳이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침전물이 쌓이고 그럴 텐데 이걸 정화하겠다고 자꾸 저어봐야 더 혼탁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기간에는 굉장히 뭐 피터 린치나 아니면 뭐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시기로 삼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렇게 내가 손실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우리 소위 버티자, 존버하면 결국은 제자리에 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손절하는 거 혹은 존버하는 것도 원칙이 없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곱하기 0이 될 쓰레기 회사는 지금 쓰리더라도 도려내야죠. 쓰레기 회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무상증자나 이유 없는 대여금이 발생한다든가 정체불명의 신사업을 뛰어든다든가 기존에 잘하던 자기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폼생퐁사 비즈니스에 그거를 새롭게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보다는 지금은 따박따박 돈을 벌어서 장부에 반영이 되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가 온다는 건 결국에는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돈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4, 5년, 5, 6년 후에 멀티플이 적용돼서 좋았던 성장주보다는 테크주보다는 좀 답답하지만 굴뚝산업, 옷을 팔고 식음료를 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업종이 실적 가치주가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한 금융 질서가 있는 한에서 벌어졌던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희 방송에서도 그 자주 이야기하는 게 실적 없는 테마주를 조심하자. 그렇죠. 근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테마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된다. 많이 그렇죠. 밀리게 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아무 주식이나 들고 버텨서는 안 되고 네. 일단 가치가 있는 주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정보 매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물리는 게 정보 매매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작전 들어간 거야. 이거 너만 알아. 이거 여기 호재 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럼요. 그거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자시였으니까 기자시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도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N사라는 코스닥 N사가 회사, 어디예요? 뉴보텍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아, 뉴보텍.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장금이 2003년도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중동까지도 들썩일 때 이영애 씨를 영입한다는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은 겁니다. 지인을 통해서. 당연히 모든 예적금 다 깨고 그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과는 이영애 측에서 허위 공시라고 해서 그 회사를 고소했죠. 고소를 했고 결국에 그 대표분은 사법 처리를 받으셨고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적지 않은 돈을 또 비눗방울처럼 날렸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기자와 회계사들이 정보와 숫자에 민감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알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식을 잘할 것이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정보의 오류 또는 그 좀 허접한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과신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고요. 네. 저희 고해성사를.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정보 매매 이거는 일단 또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해야 된다. 그 정보가 왜 내 귀에까지 들어왔을까를 잘 따져보면 그 알려주신 분은 잘 되라고 알려주신 게 분명하죠. 그분의 선의까지도 왜곡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을 수 있겠느냐. 그분도 또 속았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은 다 그 기대감으로 서로 퍼진 거니까. 그럼요. 너만 알고 있어는 가로 열고 닫고 나 혼자 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불안하니 같이 하자. 네. 이런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뭐 가장 핫한 테마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 기업들 뭐 연상 가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수급이 몰리는. 네. 근데 이제 잘못 물리면 또 그게 또 큰 데미지를 입게 될 수가 있겠죠. 실적 없는 네. 테마주 이런 것들은 일단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잦은 매매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그 가치 투자하시니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좋은 주식 담아서 오래 가져가시는 전략이겠죠? 네네. 그 기간이 뭐 짧은 거는 1년이고 많은 거는 뭐 7, 8년 정도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고배당주이고 실적이 또 확장되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40대 이상부터는 배당주를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을 예를 들면 추천은 아닙니다만 그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그 주식을 10억 원어치를 사면 매년 1억 연봉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15.4% 수수료를 떼지, 네. 세금을 떼지만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상가 배당률이 잘 나와야 4%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도 물론 뭐 집가 상승 때문에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런 배당주도 요즘에 9%, 8%짜리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네. 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한번 링에서 쓰러지면 다시 패자부활전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나이 그래서 안정적이고 다만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덜컥 사는 거는 또 안 되죠. 그렇죠. 그 회사의 실적을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면밀히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시장의 독점으로 욕먹는 회사를 찾아라. 아, 예.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한국에 있나요? 그 과거에 제가 김희선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김희선 씨가 좀 이제 기분파고 또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분이라 그렇죠. 항상 기자들이 김희선 씨를 취재를 하고 싶어서 늘 그 매니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김희선 씨가 지금 뭐 어떤 상태냐, 기분이 좋냐 이런 것부터 따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분이 있던 매니저가 김희선 씨가 지금 2시간 정도 대기실에서 MBC 대기실에서 시간이 비는데 혹시 김 기자가 괜찮으면 칠성사이다를 좀 사다 오면 김희선 씨가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니 무슨 기자한테 셔틀을 시키나 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으나 김희선을 취재하면 저희 부장한테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구내 매점 가서 칠성사이다랑 새우깡을 제가 사다가 대기실에 똑똑 노크를 하고 김희선 씨는 당연히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싫죠. 근데 매니저가 야 희선 씨 우리 이 기자님이 이렇게 간식을 또 사오셨네. 이러니까 김희선 씨가 뭐 그것 때문에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굳이 불쾌함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게 하고 기자님도 한 잔 마시세요 하면서 이제 따라 마시고 하다가 인터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 기자도 정식으로 불러서 와이드 인터뷰가 돼서 되게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김희선 씨 대기실에 여러 가지 음료가 있었거든요. 네. 밀키스, 뭐 콜라. 근데 김혜선 씨가 유독 칠성사이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취향이 분명한 게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입맛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입맛을 갖고 있는 독점 기업. 이런 회사들은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가격 전가력이 있지 않을까. 원자재나 인건비가 올라도 이것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 2등 회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1등 회사만이 그렇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잘 떠오르질 않아서 우리는 독점하면 아마존하고 이런 미국 기업들이 떠올라서 있죠. 그 CJ 제일제당이나 국내 식음료나 의류 한섬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타임, 마인, 시스템 같은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명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아껴 입는 옷 그리고 사회 초년병들이나 면접이나 친구 결혼식 중요한 날 입는 옷 약간 중저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원단이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충성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독점인 거죠. 그 시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깡통을 계속 차시다가 1,400%의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법을 그러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 투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